NCS 직업기초능력평가, NCS, 그것이 알고 싶다 강의를 맡은 저는 이 책의 저자 마민형 강사입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이제 막 공기업에 입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NCS란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던 혹은 선생님으로부터든 아니면 뭐 다른 그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든 NCS 채용, NCS 기반의 혹은 뭐 직무 중심 기반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이들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연 이 NCS가 무엇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 NCS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NCS가 도대체 뭔데?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서 보여드린 그 책의 앞부분, 이 NCS 개론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뭐 이미 NCS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초심자의 입장에서 다시 우리가 초심을 잡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앞으로 공부해야 할 NCS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S의 의미 여기 나와 있죠. NCS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하는 이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그러면은 NCS가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표준? 그럼 이전에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 공기업을 취업할 때는 표준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NCS라는 게 뭐 크게 보면 한 2015년 뭐 하반기 정도 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공공기관 구직 시장에 나타나게 된 그 단어, 키워드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기업에서 뭐 사무직이든 기술직이든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각각 직무에서 그 바라보고자 하는 지원자의 역량 혹은 뭐 능력, 기술들이 조금은 뭐 어렴풋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막 이것이 산업 현장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각 기업들 혹은 기관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어떤 능력들이 중요한지 좀 약간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2015년 하반기에 NCS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는 바로 이 NCS가 이거잖아요. 국가가 이 직무,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정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NCS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나 아니면 구직자 입장에서도 누구를 뽑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NCS 능력을 바탕으로 추후에 이 지원자의 보다 그 적성을 활용한 배치나 승진에도 활용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 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말씀드렸듯 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에요. 기존에는 개개별 그 공공기관, 조직에서 뭐 이게 필요하겠다, 저게 필요하겠다 제시는 하지만 같은 사무직, 같은 행정직, 같은 전기 기술 준비해야 될 게 조금은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딱 국가에서 아무래도 이 공공 분야를 다루는 이 공공기관의 업무들은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 주었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구직자들이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그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NCS가 더욱 고도화되고 발전되면서 NCS의 활용도가 더 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공기업 취업에서는 하나의 되게 표준, 기준, 어떻게 보면 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부터 승진,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NCS는 뭐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라는 하는 부분입니다. 뭐 책에도 나와 있고 아니면 그 NCS 공식 홈페이지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요 구성 그림인데요. 크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NCS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로 한번 눈으로 보고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NCS는 각각 능력 단위, 여기 능력 단위 되어 있죠? 특정 직무, 여러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그 포지션, 직무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있겠죠? 이런 능력들을 조금은 훈련이나 평가,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한 것을 능력 단위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죠. 능력 단위 요소. 능력 단위 요소는 이런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노출한 것이라고 하는데, 뭐,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크게 와닿거나 막,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수행 정보도 아래에 있지만, 이걸 보면서, NCS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능력 표준을 정해줬잖아요. 어떤 능력 표준? 어떤 능력 표준? 앞으로 입사해서 하게 되는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기술 태도적인 측면을 갖추어야 해 라고 정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지식기술 태도 정도는 쌓아야겠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고 어느 정도 수준을 쌓아야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한데요. 쉽게 보는 NCS의 분류라고 해서 그럼 NCS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국가가 정해준 거라면서요.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이 NCS는 두 가지 능력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직무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직업 기초 능력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NCS가 도대체 뭔데, NCS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잡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직무 능력까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직무 능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해당 특정 직무에 맞춰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사무직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있겠고, 그리고 뭐 기술직 중에서도 전기 혹은 토목, 아니면은 뭐 화학이나 기계, 각각의 해당 포지션에 맞추어서 더욱더 요구되는 뭐 전공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지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무에 맞춰서 조금 더 특화된 능력을 보겠다 하는 부분들이 직무 능력이고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이런 직무마다도 필요한 능력들을 각 그 공공기관마다 나름대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는 사무행정직을 준비할 거야 라는 취준생, 혹은 나는 이번에 전기직을 준비할 거야 하는 취준생이라 할지라도 기업마다, 기관마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약간 혼란스러웠겠지만, NCS라는 개념이 잡히고 나서는 정부에서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공기관들도 채용을 진행하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고, 그리고 구직 활동, 기업과 취준생들의 준비 노력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크게 NCS는 직무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데, 직무 능력은 우리가 지원하는 그 특정 직무에 맞춰서 조금 더 필요한 면밀한 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직업 기초 능력은 무엇이냐?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까 말한 사무직, 뭐 기술직 이렇게 각각 나누고, 기술직도 여러 개 분야로 나뉘고 사무도 뭐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각 직무에 맞춰서 조금 더 면밀히 해당 직무에 특화된 능력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직업기초 능력은 일단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딩이라면 당연히 을에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10가지 능력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무직을 준비하고 옆에 친구가 기술직을 준비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직무 능력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될 직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마인드, 뭐 예를 들면 책임감, 꼼꼼함,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겠죠, 당연히. 어느 직무는 좀 게으름을 피워도 되고, 어느 직무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직무에 상관없이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의뢰 갖추기를 기대하는 직업 기초 능력, 즉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정의해준 NCS라는 개념을 보고, 나는 A라는 직무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정의해준 NCS 중에 저 A 직무에 해당하는 이 능력 단위의 준비를 하면 되겠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능력이 있다고 했죠. 내가 어차피 직장인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어엿한 공공기관의 직장인이 될 건데, 직장인이 될 거라면 누구든지 모두가 갖춰야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또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을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기관 채용을 봤을 때 보통 서류 전형 있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경력, 경험, 기술서 작성하는, 그리고 NCS 필기시험이라는 걸 보고 합격하면 면접을 가게 되죠. 자, 여기서 NCS 필기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NCS다라고 하면 NCS 필기시험이다라고 시험 보는 거죠? 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NCS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선발 도구로서 나라가 정해준, 국가가 정해준 해당 직무에 맞춘 직무 능력 표준을 의미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뭐 이력서의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을 열심히 했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된 전형으로서 이 직무자라면 이 정도 지식 수준은 알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험 문제화해서 그 두 번째 단계, 서류 전형 이후인 필기시험으로 보는 게 이 NCS 필기시험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 그럼 NCS 필기시험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뭐 가령 1교시, 2교시가 됐든 뭐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가 됐든 크게 NCS 시험 본다? 그럼 직무능력 시험과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보는구나. 그럼 직무능력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내가 사무직이고 이 친구가 기술직이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는 시험 문제가 다르겠죠. 하지만 2교시 직업기초능력은 모든 직장인이 의뢰 갖춰야 되는 능력이나 자질이기 때문에 내가 사무직, 옆에 친구 기술직, 하지만 직업기초능력 시험 문제는 공통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뭐 요거 한번 예시로 보시죠. 직무능력 분류의 예시,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의 분류,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1교시에 시험 보는 그런 직무능력 파트, 이게 NCS 직업기초 직무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무능력에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뭐 여기까지 막 하나하나 면밀히 다 외우고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희망하는 뭐 건설 쪽 채용하는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 관련해서 내가 좀 뭐 건축이나 아니면 뭐 토지 아니면 조경 이런 쪽 좀 전공을 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보면 좋은 그 예시인데요. 뭐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하는 그런 직무에 맞춰서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에 들어가면 NCS 우리 내용도 있지만 NC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크게 건설로 들어가서 그 중에 건축 파트 뭐 다 누를 수 있어요. 건축, 그 중에서 내가 뭐 건축 실제 건물을 설계하고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걸로 한번 알아볼까? 내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아니면 실제로 건축을 하는 곳, 아니면 이 건축에 들어가는 설비 쪽을 한번 볼까? 난 건축이 좀 더 좋겠네 해서 어떤 부분들을 시공할 것인가, 정말 우리 그 목재 건물들도 있을 거고, 미장, 방수, 그죠? 비가 새면 안 되니까요. 타일, 우리 바닥 같은 것들. 그럼 난 타일 쪽으로 좀 더 알아볼까 해서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타일 시공과 관련한 이 능력 단위와 관련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지식 수준 혹은 기술 수준 아니면 우리가 이 타일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태도적인 면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이 직무에 맞춘 능력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나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그 직무의 능력들을 보는 이 순서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내가 음식 서비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기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 능력에 나오는 쉽게 말하는 필기 시험 문제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직업 기초 능력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10가지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정부가 NCS라는 이 키워드 명목 하에 10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도 이제 해보면서 이 10가지 정말 잘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그 문서로 또 타이핑을 통해서 어떤 문서 양식에 맞춰서 문서도 작성하고 아니면 옆에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도 소통을 하지만 매출이나 아니면 손익 이런 것들은 또 숫자로 소통을 하고 뭐 또 나아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적, 금전적, 뭐 인적 이런 자원들 또 잘 적극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아니면 우리가에게 필요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정부가 이 NCS 10가지 능력, 직업 기초 능력, 우리 직장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10가지 능력들을 정말 잘 선정해 두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10가지가 그 공공기관,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나 자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쵸,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NCS 그 홈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운영하는 들어가서 이렇게 직무 능력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분류에 맞춰서 직업 기초 능력도 당연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각각의 능력에 맞춰서 세부적으로는 하위 능력, 다시 말해 세부 능력을 무엇이 더 필요한지 각각에 맞춰서 정리해둔 내용들을 문서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뭐 다 봤지만 의사소통력 한 100 몇 페이지, 150페이지, 수리는 거의 한 140페이지,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다 능력마다. 그러면 지금 10개거든요.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다 공부해야 된다. 무슨 고시일까요? 만약에 공공기관을 본격적으로 정말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뭐 나중에 방학이나 그럴 때를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는 걸 뭐 권장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 너무 다 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 10가지 능력이 일단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정도는 알아야 하고요. 이 부분 보시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10개 과목을 정말 말 그대로 다 공부해야 된다. 1000몇 페이지가 되는 걸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뭐 다 외우거나 해야 된다. 자, 정확한 팩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그 2024년 기준으로 고졸 채용 계획 중인 이 총 61개의 기관 중에서 54개의 기관, 그러니까 89%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요게 정말 포인트죠.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61개 그리고 그 중에서 시험을 본다고 한 54개의 이 공공기관이 10가지를 다 시험 보냐 이 말이에요. 시험 보면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팩트.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나온 걸 발췌한 내용인데 이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이 책자에서 나온 표를 보면 저기 네모 박스도 되어 있지만 엔간해서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요 4가지 과목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입사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을 준비했다고 하면 꼭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저기를 좀 입사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목표로 잡고 있는 기업들, 기관들 분명히 여기 리스트 안에 있을걸요. 쉽게 말해 메이저, 우리가 취업을 좀 희망하는 메이저 기관들은 대부분 의수문자의 시험 과목을 이제 시험 과목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과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1순위가 국민연금공단이면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일단 봤을 때 우리가 취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과목이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다 라는 게 되겠죠. 여기서의 이 개발은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인데 아예 시험을 대인관계 능력 안 보는 과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그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의수문자 이 네 가지 과목을 능력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 책 자체도 의수문자로 꾸며져 있고요. 물론 이제 의수문은 이 종이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자원관리는 별도로의 PDF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NCS를 공부한다는 거는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러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가 필요할 텐데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지 아는 게 필요하고 그 부분이 바로 이 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수문자를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의수문자 이 네 가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본격적인 내용들은 이제 교재에 있을 텐데 그에 앞서서 좀 맛보기로 어떤 과목들,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말 그대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상에 있는 저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과의 좀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인 제가 말하고 들으시는 소통일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좀 같이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의견도 주고받고 근데 뭐 이 말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신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문서 공식적인 문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의사소통이 반드시 수반되는 장소가 바로 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글과 말을 읽고 듣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의도하는 말을 글이나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것. 너무 쉽죠? 정의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땡큐 하면서 맞춰줘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아까 89%가 본다고 하니 필기 시험 전형에서 그리고 거의 높은 확률로 마주할 수 있는 이 의사소통 능력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시험으로 얘기하시나라고 싶을 텐데 아마 시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라는 표현을요. 또 밑에 보면 이제 직업인이 우리 이제 앞으로 직장인이 되잖아요. 직장인 직업인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말로 된 문서를 읽고 이해하거나 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외국인의 이사 표시를 이해하는 능력. 글로벌 시대니까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시험을 많이 틈틈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종종 보러 다니는데 물론 직접 풀진 않지만 종종 보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를 정말 간혹 가다가 여기 말하는 외국어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국어 자료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좀 저학년 수준의 그 다이어로그가 나오고 그거 보고 뭐 내용 맞추는 겁니다. 뭐 문법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고 그냥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아니면 대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외국어 자료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의사소통은 뭐 말이나 글을 통해서 내가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이 나올길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하위 능력, 시험에 나오는 이 포인트들이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도 물론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진짜 극히 일부의 부분에서만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거의 이제 외국어 자체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외국어 능력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은 뭐 제스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이런 거는 국가마다 달라요. 뭐 이런 우리나라의 따봉 표시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 교재에도 그렇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야죠.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실수하지 않고 그 기분을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그런 매너, 비즈니스 예절 같은 것들이 여기 좀 포함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문서 이해하는 능력. 문서 읽고 이해해서 요점 파악하는 거.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설명서, 기한서, 기획서, 뭐 품위서, 결의서, 보도자료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공문 양식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양식마다 그 작성하는 그 규칙이나 아니면 규정들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에 맞춰서 문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성 규칙이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한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결의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품위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날 수 있는 거죠. 문제로. 경청 능력. 그냥 말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NCS는 뭐예요? 국가가 정의해준 직무 능력 표준이에요. 경청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표준을 정해줬어요. 그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좀 쌓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 표현 능력 마찬가지로 그냥 말 잘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만 계속 강조드리죠. NCS는 국가가 정의해준 표준. 의사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표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아무래도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 제가 간단한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빠르게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뭐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밑에 답은 있지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감을 익혀보자는 차원에서예요. 의사소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거, 의사소통을 좀 방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달해야 할 내용의 양과 질을 고려하지 않고 상반되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어리둥절하겠죠. 그렇죠? 이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의사를 전달받는 사람의 수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나만 아는 용어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죠. 당연히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죠.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려는 이런 상호작용의 부족. 그쵸, 상호작용이 부족하죠. 내가만 계속 말하겠어. 아니 너만 계속 말해. 의사소통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겠죠. 직접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눈치를 통해서 자신의 좀 해주지. 좀 뭔가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 NCS에서 규정하는 이 의사소통은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의사소통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때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하는 건 필요한 자세입니다.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지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을 체크하는 거죠. 예시 문제라서 뭐 금방 푸셨다는 분들도 지금 보이는데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의사소통 능력 시험 문제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약간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문서 양식이나 경청의 자세, 말하는 방식, 프레젠테이션 말하기 스킬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의사소통 능력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시험 문제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공공기관에서 의사소통 능력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수리 능력이었습니다. 스포자가 있다는 걸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수리 능력도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또 시험 과목으로 채택해서 여러분들의 수리 능력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할 필요는 있죠. 뭐 내용 보면 우리가 업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계산해야죠. 아니 물론 이제 계산기나 엑셀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이 계산 도구를 활용해서 충분히 합니다. 뭐 우리가 막 갑자기 매출, 우리 회사의 매출을 구하는데 막 손으로 막 몇 곱하기 몇 나누기 이렇게 100분의 몇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 식까지 챗GPT가 이제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수리 능력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 능력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준비 정도를 체크하는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사치경산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부분이 있고요. 통계 정말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통계를 내는 거죠. 원하는 목적에 의거해서 뭐 전년 대비 얼마나 신장했다 아니면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다음 해 혹은 그 다음 해에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예측치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확률, 경우의 수 확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사추적 하층 현상과 통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수리 능력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 글로 줄글로 적혀 있는 것도 물론 되게 많이 접하게 되는 문서지만 이 차트, 그래프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막대 그래프라고 하면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인 거나 아니면 뭐 꺾은선 그래프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 뭐 원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비중이나 수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로 업무 상황에서도 많이 좀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 능력을 좀 사전에 체크하려는 그런 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리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하는 거죠. 크게 네 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응용 계산 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자료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피스탯이라고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직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수학, 수리 시험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보통 이런 자료 해석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과목 이름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 준비하는 이 NCS와 관련해서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랑 좀 맞닿아 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리 능력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기초연산, 기초통계라고 볼 수 있는 응용계산 파트, 도표분석, 도표 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자료 이거예요. 자료 이런 것입니다. 자료. 자, 그럼 기초연산, 기초통계는 응용계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쉽겠네요.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을 세워야겠죠. 질문을 보고 뭘 구해야 되지? 이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럼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소금물 농도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면 거리 속력, 시간, 속력, 경우의 수, 확률, 그쵸? 벌써부터 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확률, 뭐 일률도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일률 이런 것들. 벌써부터 이거 가물가물합니다. 공식 분명히 배웠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배웠는데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인가 곱하기 100인가 배웠었는데 그쵸? 네, 확률이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물론 많아요. 더 많아요. 최단거리도 있고 많은데 일단 요 정도까지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개념들 있잖아요. 평균 다 합해서 전체 개수로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 요런 것들. 근데 이제 물론 배운 거예요. 평균 뭐 분산 벌써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 한 번씩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주어진 수치 자료들의 좀 분산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지식 배경에 대해서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도표 분석, 도표 작성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림표, 그래프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뭐 상승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이 수치에 근거해서 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다, 몇 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표와 관련해서 보통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근데 수능을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수리 능력 문제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좀 책을 덮어둔 지가 뭐 오래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을 꺼내서 각각의 이 농도 속력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공식들 있으면 한 번씩 다시 상기시켜 보면서 연습 문제 여러 번 많이 풀어보면 수리 능력도 충분히 좀 극복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막 수학자가 될 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엑셀이나 챗GPT가 이제 C까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의 수리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나 이 숫자에 대한 감각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어려움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연습 문제 한번 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방정식의 문제로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읽고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읽어보시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A와 아이스크림 B 두 가지가 있는데 판매가는 2,500원, 3,000원이다. 비싸네요. 나뚜루나 끌레도르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편의점 점주는 아이스크림 A에 대해 판매가의 10%, 아이스크림 B에 대해 판매가의 20%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자, 어느 날 편의점에서 두 아이스크림을 모두 합쳐 32개를 판매하고 15,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할 때 A는 몇 개 팔렸는가? 전형적인 방정식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뭐예요? 모르는 것을 미지수 x로 두고 식을 세워서 이 x의 해를 구하는 이 문제죠.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밑에도 적혀 있지만 느낌 오셨죠? 2,500원짜리 하나 팔면 10% 남면 돼요. 얼마 남죠? 250원 남네요. 그렇죠? 3,000원짜리 하나 팔면 얼마 남죠? 20% 남으니까 600원 남습니다. A를 팔면 A 이익이라고 표현할게요. B 이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두 개를 합쳐서 32개를 팔았으니까 뭐 합쳐도 32개예요. 예를 들어서 A를 우리 모르니까 A가 팔리겠어 모르니까 X개로 둡시다. X개 팔렸다고 하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32개에서 X개를 뺀 것만큼 팔았겠죠? 한 개를 팔았으면 31개를 판 거고 두 개를 팔았으면 30개를 판 거고 합쳐서 32개를 팔았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50원의 이익을 남는 A를 X개 판매했고 600원 이익이 남는 B를 32-X개 판매해서 얼마가 남았어요? 15,000원.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래에서 식을 세워서도 알 수 있지만 250원의 이익이 남는 A를 X개, 600원의 이익이 남는 B를 32-X개로 해서 15,000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뭐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X가 12개가 나오게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푸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할만하십니까? 이 정도 수준만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막
물론 2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1차 방정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 풀 수 있다고 하면 소리 능력이 충분히 저는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파트 의수문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이 네 가지 과목 중에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제가 제시되고요. 해결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제시되냐? 그냥 문제가 제시됩니다. 아마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꼽으라면 수리 능력? 아니에요.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낀다고 생각해요. 수리 능력도 처음에는 좀 막막하지만 문제를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식도 몇 번 세우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만 문제 해결 능력은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면 우리 명제나 아니면 뭐 논리 게임 이런 것들이 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명제라면 그런 거잖아요. 역, 이, 대우. 여러분들의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수리 능력보다 약간 좀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정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죠. 자, 문제 해결 능력 정의 먼저 보면 말 그대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NCS 직무 능력 표준으로 정한 하위 능력이 크게 두 가지예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인데 사고력은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각각의 사고마다 좀 정의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 정부가 딱 공식으로 만든 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이 정의를 숙지하는 정도, 그 이해도를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명제나 논리 게임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 해결해야 하는 문제 전체와 우선순위, 뭐 과제, 원인, 구조 등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능력인데 어떤 뭐 자료들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들을 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면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이랑 수리 능력보다는 뭐 문제 나올 게 별로 없나 봐요. 하위 능력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 자체가 되게 넓고 그리고 이 문제의 난이도도 어렵게 낸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그 정도 유형들이기 때문에 좀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고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하지만 막 우리가 정말 이걸 바탕으로 무슨 뭐 철학자나 아니면 뭐 정말 공학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직업인으로서 매일매일 루틴 업무도 있겠지만 새로 발생하는 업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달 그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그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센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준비한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걸 가져와 봤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요런 것도 문제 해결 능력의 대표적인 거죠. 아까 말한 뭐 사고력 중에서도 뭐 창의력, 창조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의들이 있고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도 있고요. 브레인 라이팅, 뭐 델파이 기법, 뭐 NM법,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이걸 NCS에서
몇 가지를 좀 예를 들면서 정해줬습니다. 뭐 정했다기보다는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뭐 명제나 논리 게임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이 문제 해결 능력의 여러분들의 그 기본 배경 이해도를 좀 체크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A 대리는 팀에서 유튜브 회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한대요. 회의 시작 후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않는데요. 이때 회의를 이끌고 있는 A 대리가 취할 행동 1번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한다. 자, 그냥 읽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봅시다. 돌아가면서 해봅시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 브레인스토밍이란 건 자유롭게 정말 떠오르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막 던지는 적극적으로 막 던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뭐 A씨 말씀하세요. B씨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조금은 강제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 한번 보세요. 아니 30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말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명씩 일단 말하기로 합시다. 맞는 말 같잖아요. 하지만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 회의 방식, 문제 해결 방식에 나타나는 특징과 정의에 근거해서는 틀린 대답이 됩니다. 여기 해설에 적혀 있지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국가가 정의한 NCS 표준 정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아니 근데 너무 안 나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한 정의, 특징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규정, 기준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이론 개념을 숙지해야 되고요. 나머지도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등장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평가도 아니 그러면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오히려 굉장히 쉬운 개념이라고 해서 아 2번이네 라고 체크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한 겁니다. 3번 내용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얘기하자고 한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브레인스토밍 적극적으로 그냥 던져 이겁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김대리가 나서서 유머를 구사한다. 요즘 재미있으신 분인가 봐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가벼운 분위기 만드는 건 괜찮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함께 모이면 더 큰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좋아요. 아무거나 내세요. 아무거나 내도 우리가 이걸 잘 좀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좀 합쳐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거나 내라. 요런 뉘앙스를 가진 건 2, 3, 4, 5번이고 이거 빨리 내세요. 빨리 지금부터 자 시작. 자 1번부터 자 시작. 이거는 아니란 거죠. 이 개념을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도 일부 우리가 좀 풀어보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을 보시면 개념들도 정확히 나와 있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제들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좀 감을 잡고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원관리 능력, 의수문자의 그 자. 자원관리 능력 정의, 말 그대로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자원? 시간 자원, 자본 자원, 물적 자원, 재료, 시설, 인적 자원. 그쪽 우리 구성원, 우리도 자원이에요. 회사에서는 인적 자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그러면 그런 필요한 만큼을 어떻게 잘 수집을 해서 잘 이렇게 모아서 활용하는지 요걸 계획하고 업무 수행하는 거에 할당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원관리 능력은 시간을 잘 관리해야죠.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뭐 중요한 일을 우선한다거나 아니면 좀 양이 많은 거를 뭐 빨리 시작한다거나 뭐 그런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예산 관리, 돈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그래도 공기업, 기업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부로부터 혹은 뭐 시장형 공기업은 좀 그 우리의 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이런 그 금전적인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산해서 잘 활용하는 거.
모자라서도 좀 안 되고 너무 남아서도 안 되는, 그러면 둘 다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거잖아요. 물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자원들, 인적 자원, 오리와 같은 것들, 우리의 누가 어떤 능력들이 가장 강점이 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서 적지적소에 배치하는 것들,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보통 자원관리 능력은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는지 많이 묻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좀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예산, 시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 시간도 숫자, 뭐 몇 시 몇 분. 예산도 돈이기 때문에 숫자를 계산하는 약간 일부 수리 능력의 그런 연산, 그러니까 사칙 연산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수리 능력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징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리 능력을 공부하면 자원관리 능력에서 나오는 이런 수리 능력의 일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예시 문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그 수리 능력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자원관리 능력에서 여기 보이시죠?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간 계획 수립을 위한 4단계 순서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 단계에서 실행하게 되는 스마트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다? NCS, 국가가 정리한 직무능력 표준 이 정리 내용에는 게시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죠. SMART, 각각의 단어의 앞글자를 딴 법칙이에요. S, 스페시픽의 첫 글자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그렇대요. M, 매니의 첫 글자로 최대한 많이 작성한다. 목표를 많이 작성한다. 다가익선인가. A, 액션 오리엔티드의 첫 글자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중심, 뭔가 행동해야죠. 좀 탁상 공론이 되면 안 되니까요. R, 리얼리스틱의 첫 글자로 실현 가능한,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뜬구름 잡으면 안 돼. T, 타임 리미티드의 첫 글자로 제한 시간 두는 것. 원정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죠. NCS의 정확한 개념, 기준, 이 스마트 법칙, 이 제시되어 있는 근거에 따르면 M은 원래 뭐다? measurable의 첫 글자로 측정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정말. 책에 나와 있는 그 스마트 법칙에 각각 저 앞글자를 딴 저 본래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성이에요. 수치화 객관화시킴으로써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세우는 작업이 바로 저 M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몰랐으면 당연히 다 맞는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바로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단축해서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리 능력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에 우리 논리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풀이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데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숙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이고, 이에 맞춰서 책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 의수문 단기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NCS 앞부분 개론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NCS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나요? 아니면은 특히나 스마트 이거 나 당연히 알 것 같았는데 브레인스토밍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었나? 큰일 났다. 빨리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쪼록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그 중에서도 의수문, 자원관리 능력까지 의수문자 반드시 좀 대비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낯선 문제 유형들도 많고, 아까처럼 개념을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모두가 원하는 공공기관에 좀 합격하길 저도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의 저자 마민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